어제도 고기 40만 원어치.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좋고 또 메탄가스 나오고 또 기후위기는 나는 100% 해결된다고 봐. 근데 나는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 엄청난 사망 사건, 굉장한 분노가 생기지 않아. 나 진짜 기가 막힌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주민들이 돌 던지고. 책에서 나온 질문인데, 에너지 효율을 무작정 높이기만 했을 때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적화할수록 효율적으로 되게 어려워지고 비용이 높아진다는 게 두 번째 문제였거든요. 한계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 들어봤나? 반도체도 딱 가다가 정점이 오면은 모든 기술이 다 그렇거든. 한 가지 있잖아. 이건 좀 알아두면 되게 좋은 건데, 기후변화에도 비슷한 게 있어.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때 X축이 이산화탄소고 Y축이 온도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할까? 온도가 이렇게 증가할까? 이렇게 증가할까? 마지막 세 번째 거. 거.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400 ppm 있다 그러잖아. 네. 대기 중에 200에서 400이 올라갔잖아. 그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400에서 800이 올라가고 800에서 1600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증가해도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가. 온실 효과가 박스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얘네들 간에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지구를 덮이는 효과가 줄어드는 거야. 수증기도 마찬가지야. 저기 상층에 있는 구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거기는 구름이 원래 없는 데야. 근데 거기 구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온실 효과가 무지하게 세. 없던 데 뭔가 조금씩 이렇게 생기면 무지하게 세. 근데 그게 많아지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지. 이게 우리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이야, 법칙. 거의 대부분이 그래. 생명에서도 개체수가 항상 이렇게 되잖아. 항상 로그 커브를 따라간다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이 막 10년에 10배 증가하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많아지면 태양광끼리 서로 상쇄하는 상충된 효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약간 병목 효과. 병목 효과. 결국엔 모든 기술이 생각만큼 어느 수준에 이르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탄소 중립 이런 것들도 신재생 에너지로 쭉 하면 되겠다 하는 계산이 현재에 기반해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한 7% 8% 수준이거든,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한데 막 지금 엄청 끌어올리고 있잖아. 그럼 생각 같아서는 뭐 대통령이 한 2030년까지 20%로 가고 2050년까지 거의 50% 이상, 거의 70%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과학을 잘 몰라서 그래. 그거 하기 위해서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하면 내가 볼 땐 40%도 힘들걸? 40% 되면 이 좁은 국토에 땅을 많이 필요하는 기술들이잖아. 더 이상 이제 느린 만큼 에너지 효율이 안 나올 거라고. 이번 질문부터는 실제로 환경부에서 좀 실천할 때 좀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채식 중심의 식단 뭐 이런 것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도 기존의 삶의 방식이 편하니까 어제도 고기 40만 원어치. 예, 학기가 끝나서 학생들하고 샐러드 사줄 순 없잖아. 고기 한 번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쉽지 않아, 이거 실천하는 게.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좋고 또 메탄가스 나오고 또 그럼 이런 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어떠한 방식이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상이 바뀌려면 법이겠지. 근데 문제는 법이 제대로 제정되는 게 중요하겠지. 바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의 피상적인 어떤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좀 상당히 큰 무리가 있고 법적인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실제로 법으로 좀 규제를 하고 내는 사례가 있나요? 다른 나라에? 탄소법 같은 것들 많지.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만들어졌어. 탄소중립법. 이거 되게 큰 일이거든. 얼마 안 됐어, 법이 만들어진 게. 기업별로, 국가별로 어느 섹터에서 강제하고 있는 거지. 공고가 아니고 이제 지키지 않는 어떤 처벌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규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참 문제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불공평한 이슈라 가지고, 개발도상국이랑 선진국 사이에서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받는 피해 정도가 달라. 선진국과
궤도고, 사회로 생각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 굉장히 이게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기후변화는. 왜냐하면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부자가 됐거든. 미국, 유럽, 중국. 왜냐면 그게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었으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면 부가 따라온 거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식량이거든. 우리 엔겔 지수라는 게 있잖아. 부자들은 사실 지출 중에서 식료품이 차지한 비출이 얼마 안 되거든. 먹는 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오렌 버핏도 햄버거 좋아하잖아. 근데 기후위기는 식량을 건드려 버리거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지출 중에서 거의 100%가 진짜 극빈층은 매일매일 끼니 걱정하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기 인생의 큰 포션을 차지한다. 근데 기후위기는 식량을 건드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법으로 되게 과격한 생각일 수도 있어. 사회주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어느 정도 자본주의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하는 것만이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기술만 가지고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그런 부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거야.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기술에만 의존해가지고 해결한다? 그러면 기후위기는 나는 100% 해결된다고 봐. 지구온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봐. 나는 기술의 힘을 믿어. 근데 나는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 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질 거라고. 사실 내가 우리는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한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기술의 힘을 믿기 때문이야.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이제 좀 약간 숨겨진 게 뭐냐면 지구를 위한 답을 찾겠지만 인류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 기후위기라는 게 인간에게 자연이 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아. 이 부의 불균형은 전혀 해소될 기회가 없는 거야. 와, 그렇게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내 진짜 솔직한 생각은 기후위기가 문제가 아니다. 인류가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거 아냐? 2003년에 유럽에 엄청난 폭염이 왔었거든. 근데 그때마다 엄청난 사망 사건이 일어났어. 2003년에는 다르푸르 내전, 아프리카의 어떤 동네 이름이야.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뭐 과잉 진압해서 뭐 수십만 명이 죽었어. 그래서 인종차별의 관점으로 보는데, 그거를 기후위기 관점으로 해석한 책이 있어. 근본 원인을 따지고 들어보면 가뭄이 들어서 대폭염 때문에 아랍계의 어떤 유목민들하고 본토에 농사를 짓고 지는 아프리카계 간의 충돌이었거든. 가뭄이 들기 전에는 목축하던 사람이 산에서 있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은 논에서 있었는데, 가뭄이 드니까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논으로 내려온 거지. 난리가 났어. 2010년이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할 거야. 시리아 난민 사태. 그때도 가뭄이 좀 심했다고. 그때 러시아가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이거든. 러시아에 완전 말도 안 되는 가뭄이 들다 보니까 밀 수출을 중단한 거야. 왜냐면 자국민 먹기만 해도 그렇잖아. 밀 수출을 러시아로부터 못하는 독일도 피해받고 뭐 다 피해봤는데, 아까 말했잖아 내가, 엔겔 지수. 약한 데서. 시리아는 식량이 살아가는 목적의 절반 이상이야. 유럽은 안 그렇잖아. 뭐 아니면 또 딴 거 먹어도 되고 딴 데 수입해도 되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심화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직시하고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가 되게 힘들어.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잘 살게 해줘야 돼. 여태까지 탄소를 많이 썼던 나라 순서대로 분담금을 내서 그 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산업을 일으켜주고 발전시켜줘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는 건 꿈같은 얘기겠지. 우리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적당히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함께 세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선택하느냐. 지금의 경로는 난 그게 아니라고 봐. 지금의 경로는 유럽이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의 신재생 에너지 신기술을 팔아먹어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고, IPCC 레포트나 여러가지 탄소 중립 아젠다나 이런 것들은 선진국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후변화를 좀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왜냐? 유럽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 내가 여태까지 탄소를 이만큼 썼으니 기후변화에 책임이 많으니 앞으로 규제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거 봤어? 규제는 동등하게 전 세계가 똑같이 책임지자 이거잖아. 대한민국은 기후악당이라 그러잖아. 왜? 현재 시점에서의 CO2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이만큼 정점 찍고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면 자식을 덜 낳게 돼 있어. 그리고 CO2 증가는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하게 돼 있어. 유럽은 다 인구수가 완전히 절벽이거든. CO2 기술도 뭐 친환경 기술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벌써 이만큼 떨어지고 있다. 얼마나 안전해, 친환경 사회로 가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새마을 운동의 나라잖아. 그거 아니야? 새마을 운동 전보다는 북한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적었다는 거 아니야, 남한이? 보면은 CO2 배출량, 전구 배출량 보면 제로다가 1960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북한부터 CO2 배출량이 쫙 나오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제로지. 그걸 가지고 기후 악당이라고 그러는 건 좀 굉장한 분노가 생기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래서 화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잘못한 건 아니야. 새로운 에너지원을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발견해서 미국은 새로운 유정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유정을 필라델피아에서 발견해서 썼을 뿐이잖아. 그치? 단지 내 말은 이제 그게 지구의 문제가 되니까 해결점을 찾는 시점에서는 그 역사가 중요한 거야.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에 대한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래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법 얘기하다 이래 끝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기후위기의 불평등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있는 게 그 식량위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해 지금. 기후위기는 정말 식량위기가 오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법을 제정할 때 꼭 염두에 될 게 뭐냐면 감축과 적응의 두 축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그 왜 그러냐면 이건 과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일 당장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그냥 안 써. 그냥 그렇게 가정해보자. 내일부터 차도 안 타고 뭐 아무 다 올스탑이야. 뭐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그렇게 되든 뭐든.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냐?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간다. 그게 누적 에너지가 바다에 계속 쌓여있거든. 당장 중단해도 스물스물 계속 올라와. 아무도 언제까지 기온이 더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2050년까지는 올라간다고 봐. 내일 당장 중단해도. 그래서 이미 1.5도 상승으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전부 다. 과학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잖아. 너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IPCC 6차 보고서에 써있거든. 무슨 수를 써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2050년 이후에 1.5도 이상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게 이미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 물론 불확실성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도 1.5도에 기반한 탄소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국제석상에서 그냥 논의되고 있어. 왜 안 보려고 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중요한 건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감축도 중요하지만 적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기후 약자들은 이런 적응 이슈가 훨씬 더 몸에 와닿는 이슈거든. 에너지 빈곤층, 그 다음에 식량 빈곤층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기후위기에 심각한 게 식량 위기 올 수 있고 에너지 위기 올 수 있거든. 신재생 에너지 전환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그냥 폭등하거든. 올해 7월 달에 유럽의 그 풍력 발전이 다 멈춰선 거 아니야? 영국하고 독일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심상치 않잖아. 막 그 기원이 뭐냐면 풍력 에너지 때문이었어. 올해 7월에 풍력 발전소가 다 멈췄거든. 왜? 바람이 안 불어서. 근데 그게 기후위기냐 아니 이런 걸 떠나서 바람이 멈출 수 있다고.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불안전한 에너지라고. 영국이 난리가 아니었거든. 기름 사재기 뭐. 근데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지금 30%도 안 되거든. 있는 식량마저 논밭 밀고 지금 태양광 한다 그러잖아. 나 진짜 기가 막힌다고.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 누가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입장이고, 무조건 탄소 감축을 유럽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진국 따라가는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 계속 짓고 있잖아. 그것도 우리나라 피해보기 동해. 제트기는 알잖아. 배우든 안 배우든 서해에서 동으로 불잖아.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탈핵한다 그래도 거기 한번 터지면 다 날라오지.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제대로 법을 입안하고 대책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이 뭔지, 그리고 좀 약간 유연하게,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 정답을 몰라. 정말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가 장밋빛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한 퀘스천들이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여러 가지 소규모 테스트들을 많이 해가면서 레고 블록 할 때 이것도 끼워보고 저것도 끼워보고 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이번 연도에 부산 바다 리빙랩이라고 이제 리빙랩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제 분과가 바다 환경이었습니다. 리빙랩 과정 중에 다양한 정책 만드시는 분들도 만나고,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환경 문제가 중요한 건 모두가 알지만 이제 시급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 등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책을 지원할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 문제 내에서도 그런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매길 수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 될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정권 초기에 탈핵 이야기를 했잖아. 그걸 예를 들면 그거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물어볼까? 그러니까 탈핵 우선순위라고 봤을 때 핵만큼 효율적인 에너지가 어디 있겠냐 지금? 맞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문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넣었던 건 안전이잖아. 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핵이 얼마나 위험한 것 같아? 약간 비행기 사고 같은 것처럼 그 위험한 사건은 엄청 소수인데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동의해? 너는? 100명의 사람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100명이 다 다르지 않을까? 정도가 조금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핵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어떤 환경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마다 답이 다 달라. 알 수 없는 공포 이런 것들도 엄청 많고 위험성을 정량화하는 게 되게 힘들어. 핵이 제일 극단적인 경우지. 핵에 대한 위험은 정말 정량화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요즘은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게 많잖아. 님비 이런 것들도 많고, 굉장히 이제 민주적인 사회가 되었고, 옛날에 비해서 국가적인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의 이기주의에서 방해돼가지고 좌초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특히 환경 이슈 같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너무 힘든 문제고 되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야. 지금 독일도 벌써 이제 풍력이 되게 정체기에 벌써 오고 있거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발전소 대단지 해상 풍력을 만들면 도시로 오려면 송전선을 타고 와야 되잖아. 그 송전선이 오는 거를 절대 용납 못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도 이렇게 수송할 방법이 없는 거야. 해결을 못해 정부가. 그래서 그 진짜 힘든 문제야. 나도 그거는 답을 주기가 좀 어려워. 환경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야.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환경 문제가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잖아. 그래서 그것도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저항도 있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합의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래도 전문가 집단들을,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거기서의 진짜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만들도록 외압이 전혀 이게 또 참 외압이 가기가 쉬워. 이거 옛날에 우리 돌 맞을 뻔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새만금 그 할 때 환경영향평가 날 보낸 거였더라고. 어떤 콘도에 갇혀서 뭘 하는데 난 모르고 따라갔다가 막 주민들이 돌 던지고 그게 이제 결국 강행됐지. 일단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든데, 그런 어떤 외압도 없어야 되고 정말 공정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국가가 그런 지역 님비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봐.